주간 꿀에! 안녕하세요. 또영주TV의 송영주입니다. 자, 이번 주 주간 꿀에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네, 지난 주말에 바르셀로나가 그라나다 원정 경기를 치렀죠. 라리가 20라운드 경기였는데요. 루크 도용이, 프랭키 도용 아닙니다. 루크 도용이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은 가비가 퇴장을 당하면서 막판에 벼랑 끝으로 막 몰렸거든요.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푸에르타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이 경기가 1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했다면 바르셀로나의 순위는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나마 좀 다행은 베티스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무승부를 거뒀죠. 다만 소시에다드가 셀타비고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소시에다드가 5위까지 올라왔고요. 이에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5위에서 6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순위가 한 계단 올라가도 부족할 판에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안타까워, 아쉬워. 네, 사실 이 경기는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은 경기예요. 일단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이 경기 포메이션은 4-3-3이었고요. 테어 슈테겐의 골문을 지키고 백포라인에 알바, 에릭 가시아, 피케, 다니 알베스. 네, 다니 알베스가 2057일 만에 라리가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미들에는 가비, 부스케츠, 니코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격 쪽에는 주트글라, 누쿠도용, 덴벨레가 나왔습니다. 데파이는 부상에서 돌아와서 후반에 교체 투입되는 모습이었고요. 프랭키 도용은 근육통 문제가 있었고 아라우오는 손가락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선수는 또 전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됐죠.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내내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 아이 짜증나, 진짜 많아. 네, 이 경기에서 에릭 가리시아도 부상을 당하거든요. 아우 진짜 왜 이렇게 매 경기 부상 선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경기를 아주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은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50대 50이었어요. 그만큼 그라나다가 중원에서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갔고 공격 전개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라나다도 결정력 문제가 있었고요. 호르헤 몰리나라든가 루이스 수아레스라든가 다르인 마티스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모습이 있었죠.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루크 도용이 다시 한번 미쳤습니다. 루크 도용이 전반전에 8분 만에 골을 넣었거든요. 가비의 크로스, 루크 도용의 헤더. 그러면서 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가비가 크로스를 올리기 전에 볼을 받을 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루크 도용은 짝퉁 스콜피언 킥도 보여주죠. 약간 엉성한 스콜피언 킥. 네, 여하튼 루크 도용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는 게 전반전에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전반전에 테어 슈테겐의 선방도 있었습니다. 전반 26분에 나인 마티스의 낮고 빠른 슈팅을 테어 슈테겐이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막는 모습이 있었죠. 테어 슈테겐 돌아왔어. 네, 웰컴. 네, 테어 슈테겐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52분에 에릭 가르시아가 부상으로 빠지고 렁글레가 투입이 돼요. 네, 에릭 가르시아 부상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지만은 에릭 가르시아의 부상이 좀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57분에 알베스의 크로스, 루크 도용의 헤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기록하죠. 루크 도용이 2경기 연속골입니다. 2경기 모두 헤더로서 골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루크 도용이 헤더로서 골을 넣음으로써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헤더로서 무려 7골을 넣었습니다. 네, 헤더로만 7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라리가에서 현재 헤더로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골을 넣는 게 중요하니까 예전에는 헤더로서 골을 넣는 그 수치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헤더로서 골을 엄청 많이 넣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니 알베스가 돌아왔다는 게 느껴졌는데 다니 알베스의 크로스가 워낙에 정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크 도용이 헤더로서 마무리 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하튼 1대0이 되면서 바르셀로나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지만 60분 이후로 그라나다가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고요.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후부터 계속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79분에 가비가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요. 첫 번째 경고는 21분에 마치스에게 강한 태클을 하면서 옐로카드 한 장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78분에 콜야도에게 깊은 태클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옐로카드를 받습니다. 결국
그라나다가 기세가 올라서 추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가비가 퇴장을 당한다? 그럼 10명에서 11명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몰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 가운데에서 PK 반칙도 있었고 여러 선수들의 반칙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더 이상 퇴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89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푸에르타스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그라나다와 바르셀로나의 대결은 1대1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다. 아쉽죠?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바르셀로나의 수비 문제예요. 바르셀로나가 수비 쪽이 단단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수비 라인도 계속 바뀌어왔고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최근 드러나고 있는 수비 쪽의 경향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너무 많아요. 사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리그에서 8골을 실점했는데 그중에 5골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가 무려 10골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했고요.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예요. 네, 그래서 세트피스 수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향은 뭐냐면은 막판에 너무 약해요. 네,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 막판에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라나다전에서는 89분에 실점을 했죠. 셀타비고전에서도 그렇고 오사수나전도 그렇고 베티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승리할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거나 무승부로 마칠 경기를 패배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끝날 때까지 수비 집중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사비 감독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 한 명 한 명씩 얘기하도록 하죠. 3명의 선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골을 넣은 루크도용. 루크도용 2경기 연속 골이야. 그리고 루크도용 없었으면 2경기에서 골이 없었던 거야.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르셀로나가 그라나다전에서 유효 슈팅은 단 하나입니다. 루크도용이 넣은 그 골. 그 유효 슈팅이 단 하나예요. 유효 슈팅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덴벨레 날려먹지, 앞대도 슈팅이 벗어나지, 주트글라도 그러지. 특히 덴벨레는 좀 답답했는데 여하튼 루크도용이 골을 넣으면서 나름대로 승점을 획득하는 경기였으니까 루크도용을 칭찬해야 되겠죠. 오히려 루크도용이 61분에 데파이하고 바뀌는데 데파이가 좀 아직까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어요. 루크도용을 좀 더 길게 뛰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뭐라고? 또 태세 전환한다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마움을 표하는 거지 루크도용하고 종신계약한다, 루크도용 남아라 이러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루크도용에게 지금 이 순간 박수를 쳐줄 테니까 박수 칠 때 떠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보다 좋은 유종의 미는 없거든요. 여하튼 루크도용이 2경기 연속골을 넣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슈팅 2회, 유효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76회. 다만 4차례나 볼을 빼앗기면서 볼을 가장 많이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크도용이 뚝배기로서 골을 넣지 못했다면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승점을 획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할 선수는 누구냐? 다니 알베스입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 알베스는 건재하다. 알베스는 건재하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다니 알베스가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도움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알베스는 이미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복귀전을 치렀죠. 그러면서 2054일 만에 바르셀로나에서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38세 244일의 나이로 바르셀로나에서 역사상 최고령자 출전 기록을 새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바로 그라나다전을 치렀으니까 또 이 기록들이 바뀌는 거죠. 2057일 만에 라리가에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38세 247일에 바르셀로나 라리가 출전 최고령 기록도 새로 쓰게 된 겁니다. 그냥 출전했다 이게 아니라요. 활약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움도 하나 기록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찬스 메이킹 3회, 크로스 성공 2회, 태클 3회, 슈팅 차단 2회. 와, 물론 알베스가 전성기 시절의 그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동력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만 킥의 클래스는 여전하거든요. 네, 크로스의 정확도를 통해서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여기다가 노련합니다. 슈팅 차단도 굉장히 잘했고요. 특히 태클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왜 알베스가 필요했는지 알베스는
이 경기에서 바로 보여줬습니다. 알베스가 돌아왔다. 알베스는 건재하다. 알베스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 경기의 문제의 선수는 저는 덴벨레라고 봐요. 물론 가비가 가장 큰 문제였죠. 가비가 저돌적인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에 카드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선수긴 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결국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어린 선수는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덴벨레는 우스망 덴벨레는 나가 고아웃 나가라고. 아 진짜. 네, 우스망 덴벨레가 이 경기에서 82분을 뛰었는데요. 슈팅 4회 유효 슈팅은 없었습니다. 근데 패스 성공률이 90%인데 날카로운 패스는 두세 차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키 패스 2회거든요. 그리고 드리블 성공 5회인데 이렇게 기록만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평점 사이트에서 덴벨레의 평점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만 이 경기에서 보여준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그 정도의 이적료와 그 정도의 주급을 받는 선수라면 무언가 보여줬어야 되잖아요. 보여주지를 못했고요. 볼터치에서도 문제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여기다가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르셀로나하고 재계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르셀로나는 재계약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덴벨레가 지금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런데 독일 언론 쪽에서 덴벨레가 주급 11억을 원한다. 또는 세전 연봉으로 4,300만 유로 그리고 옵션으로 700만 유로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알류 커레이지? 네, 미쳤습니다. 나가라고 하세요. 네, 어디서 네가 이 경기 네가 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그런 얘기 절대 못해. 오히려 네가 라리가 무대에서 뛰게 해줘서 고맙다고 바르셀로나에게 돈을 줘야지. 아니 돈 받고서 뛰는 놈이 그렇게 플레이를 해? 아씨, 나가라. 나가. 쿠티뉴, 덴벨레, 움티티 다 나가자. 쿠티뉴는 일단 먼저 나갔으니까 움티티, 덴벨레 따라 나가라. 아 진짜 기대가 안 되네요 요즘엔. 자, 경기 후 인터뷰를 좀 볼까요? 경기 후 사비 감독은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아쉬움과 동시에 자기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라나다의 장점이 아니라 바르셀로나의 단점에 의해서 경기 결과는 결정이 난 것이다. 물론 이제 가비의 퇴장이 우리를 위축시켰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서 승점 2점을 날렸다는 것이다.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 우리는 깊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위기에 처한 모습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자신의 진영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볼 간수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비 감독은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비의 퇴장에 대해서는 가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린 선수가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하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니코 곤살레스 같은 경우에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승부로 끝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축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세부 사항이 경기의 승리 여부를 결정짓는데 뭐 코너킥 상황에서 시점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부 사항들을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스케츠 같은 경우에는 루크 도용을 칭찬하면서 루크 도용과 좀 오래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너만의 생각이야. 왜 이래? 나가겠다는 애를 왜 붙잡아? 보내줘라. 여하튼 세리오 부스케츠 같은 경우에는 가비의 퇴장이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볼의 소유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잘 안 됐다는 이야기도 했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선수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꿀의 뉴스로 돌아오죠. 네, 이번 주 꿀의 뉴스 세 가지는 첫 번째, 쿠티뉴가 아스톤빌라로 임대를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쿠티뉴 굿바이. 네, 물론 쿠티뉴가 아스톤빌라로 이적한 게 아니라 임대 이적했어요. 6개월 임대로 아스톤빌라로 떠나게 됐는데 완전 이적 조항은 있다고 해요. 근데 완전 이적 시 이적료를 얼마로 책정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 3,300만 파운드 또는 3,500만 유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도 완전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아스톤 빌라로 임대를 가면서 쿠티뉴가 주급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자녀 연봉의 65%를 아스톤 빌라가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은 바르셀로나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언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는 쿠티뉴를 임대 보냄으로써 700만 유로 정도를 벌 수 있게 됐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쿠티뉴가 제라드 감독이 아스톤 빌라로 갔잖아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잭 그릴리시 떠난 자리를 메워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쿠티뉴가 아스톤 빌라에 뼈를 묻어야 된다. 네, 거기에 집도 사고 거기에 그냥 뼈를 묻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에릭 가르시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에릭 가르시아가 부상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라나다전에서 오른쪽 다리 대퇴부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 5주 동안은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에릭 가르시아가 5주 동안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페르코파를 비롯해서 알라베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에스파뇰전 모두 출전이 어려울 거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에릭 가르시아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부상을 당한 16번째 선수입니다. 야, 진짜 거의 돌아가면서 줄줄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세 번째. 자, 이것으로 주간꾸레를 마칠 텐데요. 아쉬워. 너무 아쉬워. 그라나다전은 너무 아쉬워. 이번 기회에 3위로 딱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치르기 전에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순위가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바르셀로나가 더욱더 심리적인 우위를 갖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라나다전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만족스러운 소식은 있었죠. 쿠티뉴가 떠났으니까 이제 뭐 움티티, 덴벨레 뭐 줄줄이 떠나지 않을까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행복한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